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여기 사람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최고급 호텔 연회장, 갓 부장 검사가 된 아들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귀에 대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재벌가 며느리는 한술 더 떴죠. 이 돈 받고 2번 다시 우리 남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요. 하지만 그 아들과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배운 것 없는 어머니가 전화 한 통으로 자신들의 목숨줄을 끊어버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썩어버린 아들을 심판대에 세우려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프고 처절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랜드 볼룸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최고급 정장과 이브닝 드레스 차림으로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이대영 부장검사 임명 축하라는 금색 글씨가 거대한 화환들 사이에서 위풍당당하게 번쩍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부장검사님, 정말 젊은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법무부 차관이 와인 잔을 높이 들며 한껏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는 오늘의 주인공 이대영이 서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고 그의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유력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어요.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이대영이 겸손한 척 어깨를 쫙 펴며 대답했습니다. 그 표정엔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죠. 그의 곁에는 명품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아내 희정이 서 있습니다. 우리 사위, 정말 자랑스러워. 이 나이에 부장검사라니. 희정의 아버지인 대기업 회장 박광태가 대영의 등을 퍽퍽 두드렸습니다. 다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대영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죠. 앞으로 검찰총장까지 쭉쭉 가실 분 아닙니까? 그 옆에 있던 대법원 판사까지 거들었습니다. 대영은 겸손한 척했지만 그 눈에는 야망이 불타고 있었어요. 이대영이 자신감 있게 대답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초대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경호원이 정중하지만 노골적으로 난처하다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입구에는 단정한 한복 차림의 6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대영의 어머니 강명옥이었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손과 얼굴은 화려한 연회장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줬는데. 명옥이 낡은 가방을 한참이나 뒤져 겨우 꼬깃꼬깃한 초대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걸 받아들고는 서로 어이없다는 듯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죠. 이분이 정말 손님이 맞아요? 옷차림이 영. 주변 하객들도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저분? 초대장은 어떻게 구했대? 저개량 한복은 또 뭐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커지자 희정이 입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명옥을 보자 희정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하객들 모두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손님이에요. 어머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경호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귀한 손님 오셨는데 빨리 모시지 않고. 희정이 경호원들에게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경호원들이 급히 길을 열었죠. 희정의 눈에는 이런 시어머니를 데리고도 내가 남편을 이 자리까지 만들었다는 계산된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연극의 한 장면 같았어요.
모든 시선이 집중되자 이대영과 대화하던 법무부 차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부장검사님, 저분은 누구신지요? 차관이 명옥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와인 잔을 든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이대영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으며 차관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명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대영이 명옥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게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자리에 그 꼴로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저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오셨어요? 명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대영아,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부장검사 됐다고 해서 그냥 축하해 주려고. 명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모든 사람이 어머니만 보고 있습니다. 이대영이 더욱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여기 사람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제 얼굴에 먹칠하지 마시고 제발 좀 가시라고요. 명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수백 개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이대영이 손짓으로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이분을 정중하게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경호원들이 명옥의 팔을 잡으려 하자 명옥이 기어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요. 내 발로 나갈게요. 내가 나가. 명옥이 경호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연회장 전체가 순간 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명옥에게 다시 한번 집중되었죠. 명옥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대영은 이미 차갑게 등을 돌린 후였습니다. 그는 하객들에게로 돌아가며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볼 일이 생겨서요. 아, 괜찮습니다. 가족분 일이었나 보군요. 법무부 차관이 눈치껏 말했습니다. 네, 뭐 별일 아닙니다. 이대영이 태연하게 와인 잔을 들었죠. 아내 희정은 저 멀리 초라하게 쫓겨나는 명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승리자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를 입꼬리에 걸었습니다. 명옥이 연회장 문을 나서자 차가운 복도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뒤돌아봤지만 문틈으로 들려오는 것은 여전히 화기애애한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뿐이었죠. 택시를 잡기 위해 호텔 밖으로 나온 명옥의 얼굴을 서울의 매서운 밤바람이 스쳤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젖은 눈의 명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동시장으로 가주세요. 명옥의 힘없는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화려한 호텔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에게 처참하게 쫓겨났던 그날의 굴욕.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옥은 언제나처럼 재래시장 한 구석, 자신의 생선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싱싱한 갈치와 고등어, 조기들이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명옥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지나가는 손님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줌마, 이 갈치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 물이 좋아서 그냥 가져가도 이득이에요. 싱싱해요. 명옥이 손님에게 은빛 갈치를 번쩍 들어 보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좀 비싸네. 아유, 드셔보시면 그런 말 안 나와요. 진짜 좋은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사람들을 헤치며 천천히 아주 거만하게 들어왔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죠. 번쩍이는 차체가 지저분한 시장 바닥과 노골적인 대조를 이뤘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희정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코트에 아찔한 하이힐,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요란하게 반짝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차 좀 봐, 웬일이래? 하며 모두 고개를 돌려 희정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희정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역한 생선 비린내와 시장 냄새에 명품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그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죠. 어머님, 희정이 명옥의 좌판 앞에 서서 차갑게 불렀습니다. 명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며느리의 등장에 놀라 급히 더러운 고무장갑을 벗으며 일어났습니다. 희정아, 아니 아가. 네가 여긴 어쩐 일로.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희정이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주변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구경하는 상인들을 보란 듯이 말이죠. 어머님, 아직도 이런 비린내 나는 데서 장사하세요? 이러시니까 우리 남편 앞길이 꽉 막히는 거 모르세요? 희정이 일부러 시장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무슨 소리긴요. 부장검사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판다고 벌써 법조계에 소문이 쫙 돌았어요. 제 얼굴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냐고요. 희정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머, 저분이 그 부장검사 어머님이라고?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것 좀 봐. 희정아, 아가,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보잖니. 명옥이 당황해서 희정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희정이 손을 뿌리치더니 명품 핸드백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휙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생선이 놓인 좌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봉투 밖으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명옥이 좌판 위에 돈 봉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거요? 이 돈 받고 2번 다시 우리 남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요. 희정이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장검사님 명예에 누가 되니까 제발 좀 사라져 주세요. 네. 명옥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대영이 뜻이냐? 명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이 부장검사님의 확고한 뜻입니다. 희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말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자기 출세길 막힌다고 이제 그만 인연 끊고 싶다고요. 그 말에 명옥의 눈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돈이면 어디 조용한 시골 가서 편히 사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희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돈으로 쫓아내네.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했다. 주변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죠. 명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내년 남편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지 명옥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잘 안 들리는데. 희정이 귀를 파는 신용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옥이 그 돈 봉투를 희정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미쳤어요? 희정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바닥으로 우수수 흩어졌습니다. 감히 나한테 돈을 던져? 희정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습니다. 명옥이 좌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생선 팔던 아줌마의 눈이 아니었죠. 곧 알게 될 거다. 네 남편 이대영이가 딛고 선 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명옥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희정이 그 기세에 눌려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김 기사, 빨리 차 안 대고 뭐해? 네, 사모님. 운전기사가 급히 차문을 열었습니다. 미쳤나 봐, 정말. 노망 났어요? 희정이 바닥에 떨어진 돈 몇 장을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악을 썼습니다. 그 모습이 참 우스웠죠. 두고 봐. 네가 오늘 개처럼 무시한 이 생선 장수 아줌마가 누군지 뼈저리게 알게 해줄 테니까. 명옥이 희정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희정이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정신병원에나 가보세요. 꼴값 떨지 말고. 희정이 소리치며 차창을 올렸습니다. 검은 세단이 꽁무니를 빼듯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명옥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명옥이 언니 괜찮아? 저런 못돼 처먹은. 옆 좌판의 아줌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명옥이 흩어진 지폐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괜찮아요. 명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흩어진 생선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어머니의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죠. 대영아. 명옥이 작은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것이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임을 명옥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박명옥이 아닌 거대 기업의 숨겨진 회장으로 움직일 때가 온 겁니다. 며느리가 모욕과 함께 돈다발을 집어던지고 간 시장 바닥. 명옥은 흩어진 지폐들을 줍지도 않은 채 묵묵히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시장 골방에 있던 낡은 수첩과 볼펜, 그리고 어린 대영의 백일 사진이 든 낡은 지갑을 작은 보따리에 쌌습니다. 벽에 걸린 학사모를 쓴 대영의 대학 졸업사진. 명옥이 액자를 한참이나 쓸어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이구나. 명옥이 시장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한강이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의 고풍스러운 저택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한옥이었지만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회장님 오셨습니까? 정원을 가꾸던 관리인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명옥이 시장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관리인이 깍듯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옥이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책장과 고급 가구로 꾸며진 서재. 한쪽 벽면에는 지난 40년간 작은 생선 가게가 국내 최대의 농수산물 유통업체로 성장해 온 역사가 사진으로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창가의 큰 책상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40년 전 그 지독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의 명옥이 갓난아기 대영을 등에 업고 새벽 수산시장을 헤매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절망뿐이던 시절이었죠. 아가야, 춥지. 엄마가 꼭 성공해서 우리 아들, 이 세상 누구도 널 떳떳하게 쳐다보게 키울게. 조금만 참아. 젊은 명옥이 울면서 꽁꽁 언아기에 손을 입김으로 불어주던 목소리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어도 생선을 다듬고 아기를 재워놓고 새벽마다 트럭을 몰았습니다. 이 집 생선이 제일 싱싱해. 명옥 세댁한테 사면 절대 속을 일 없어. 단골이 늘고 장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옥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돌잔치 때 돈을 짚고 환하게 웃는 대영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영아, 엄마는 너만큼은 돈 때문에 기죽고 무시당하는 일 절대 없게 해줄 거야. 10살 배기 대영을 앉혀놓고 다짐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부터 명옥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생선 장사에서 시작해 도매업으로 다시 거대한 유통업으로 사업을 확장시켰죠.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대영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검사가 되라. 돈보다 명예가 중요한 거야.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명예는 영원히 너를 지켜줄 거다. 대영이 중학생일 때 명옥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명옥은 의도적으로 아들을 자신의 사업과 철저히 분리시켰습니다. 어미의 막대한 재산을 알면 아들이 나태해질까봐,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스스로 성공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어머니, 다른 애들 엄마는 이렇게 고생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세요? 사춘기 고등학생 대영이 퉁명스럽게 물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넌 엄마처럼 돈에 치이지 말고 법으로 당당하게 살아. 조금만 참아라. 명옥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던 순간이었죠. 대영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 사법고시에 패스했을 때, 그리고 검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명옥에게는 피눈물 나는 고생의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 아들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대영의 검사 임용장을 붙들고 밤새 울었던 그날이 선했습니다. 하지만 대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딸 희정과 결혼하면서부터였죠. 어머니를 노골적으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결혼식 날인데요. 저 희정이 쪽 하객들이 전부 재벌가 사람들이라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만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아시죠? 결혼식 전날 아들이 어렵게 꺼냈던 그 말이 명옥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명옥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수치스러워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명옥이 한강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그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명예롭게 살라고 가르쳤더니 이제는 돈의 권력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를 푼돈으로 짓밟고 있었습니다. 내가 괴물을 만들었구나. 명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재 한쪽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트고 주름진 손, 40년 고생이 새겨진 얼굴. 이 모든 게 그렇게 부끄러웠니? 명옥이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회사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유통그룹 주애신 유통 대표이사 회장 박명옥.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명패였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던진 푼돈만큼도 못하다고? 명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완전히 잘못 키웠어. 명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가 무시하고 내쫓은 생선 장수 엄마는 오늘 죽었다. 대영아. 명옥이 마지막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제 네가 마주할 사람은 해신유통 회장 박명옥이야.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사랑은 괴물이 된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바로잡는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명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며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박명옥이 해신유통 회장으로 돌아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아들 이대영은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에 취해 있었습니다. 부장검사 임명 후 한 달, 그는 검찰청에서도 가장 힘이 세다는 특수부 부장검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이대영 부장검사 금색 명패가 그의 오만함을 대변하는 듯했죠. 이야, 이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는 진짜 아무나 오는 게 아닌데 역시 라인이 다르십니다. 김 차장 검사가 노골적인 부러움이 섞인 아부를 떨었습니다. 김 차장 라인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해야지. 뭐 아직 시작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죠. 이대영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받아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너 따위와는 급이 다르다는 경멸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방금 사건이 배당되었는데요.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대영이 서류를 받아들며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대한종합금융회장의 수천억대 금융 비리 의혹 건입니다. 비서가 긴장으로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대영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대한종합금융. 그건 바로 장인어른, 희정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부서에서 맡는다고? 검찰총장님께서 이대영 부장검사라면 믿을 수 있다시며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대영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장인이 계열사 대출 과정에서 수천억 원을 부정하게 빼돌렸다는 빼도 박도 못할 의혹이었죠. 이대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알겠어. 총장님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해. 그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대영은 한남동의 최고급 일식집,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방에서 장인을 만났습니다. 이 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지금 밥이 안 넘어가. 밥이. 박광태가 사색이 되어 대영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장인어른 진정하십시오. 대영이 최고급 사케를 따르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진정하게 생겼나? 지금 언론에서도 냄새를 맡고. 장인어른, 이 사건 지금 누가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영이 술잔을 들며 장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바로 접니다. 장인어른의 사위, 이대영이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라는 뜻입니다. 오, 그래, 역시 내 사위야.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증거가 뭔지, 누가 입을 열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 후 몇 주간 이대영은 교묘하게 수사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의의 검사가 아니라 장인의 해결사였죠. 부장님, 이거 보십시오. 대한종합금융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결정적인 장부입니다. 의욕 넘치는 박 검사가 흥분해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대영은 서류를 쓱 보더니 책상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박 검사, 이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 이런 건 법정 가면 휴지 조각이야. 증거 능력이 부족해. 네. 하지만 부장님, 이 정도면 바로 구속감인데요. 지금 나 가르치는 건가? 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거야.
법정에서 깨질 증거로 검찰 망신시킬 일 있어? 당장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대영의 서슬 퍼런 호통에 박 검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대영은 장인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오전 10시 그룹 본사 압수수색이 있을 예정입니다. 핵심 장부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네, 이서방.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이대영은 이 거대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해 버렸습니다. 검찰 내부가 술렁였죠. 부장님, 이걸 정말 불기소하신다고요?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증거가 이렇게나 많은데. 김 차장 검사가 이번에는 진심으로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 차장, 내가 말했지.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리한 기소는 검찰 신뢰만 떨어뜨려. 이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결정이야.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토 달지 마. 알았어? 이대영이 짜증스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날 밤 장인의 저택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위, 정말 고마워.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어. 장인이 이대영의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대영이 겸손한 척 아주 능숙하게 대답했죠. 역시 자네는 내 사위야. 다음 검사장 자리는 이 장인이 책임지고 밀어주겠네. 장인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작은 성의일세. 장인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네 명의로 된 해외 부동산 신탁 서류야. 한 300억 정도 될 걸세. 300억. 이대영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 빛났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목소리는 사양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서류 봉투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죠.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데가 아닌가. 이대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이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 이대영의 얼굴이 순간 혐오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죠. 부장님, 아까부터 어머님께서 계속 사무실로 전화를 하십니다. 바꿔드릴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대영이 들고 있던 펜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아직도 그 번호 연결하는 거야? 내 말 못 들었어? 네. 하지만 어머님이시라고. 어머니는 무슨 놈의 어머니?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나 풍기는 그 여자 전화. 2번 다시 내 사무실로 연결하지 마. 당장 스팸으로 차단해버려. 이대영이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악을 썼습니다. 비서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죠. 네, 알겠습니다. 그 후로 명옥의 모든 연락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이대영은 점점 더 오만해져 갔습니다. 부장님, 모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자수성가한 성공 신화로. 좋아. 내 성공 스토리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 이대영이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럼 가난한 시장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역경을 극복한 이런 스토리로 가면 될까요? 비서가 눈치 없이 물었습니다. 그런 촌스럽고 초라한 얘기는 당장 빼. 누가 요즘 그런 걸 좋아해? 이대영이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나는 원래 법조계 엘리트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걸로 해. 현실이 뭐가 중요해?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이미지가. 그는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희생은 모두 잊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300억짜리 차명 서류를 만지며 이대영은
더 큰 욕심을 품었습니다. 검사장, 그 다음은 총장이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땐 누구도 나를 함부로 못하겠지.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군가가 설계한 잔인한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오직 권력과 돈의 달콤함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죠. 이대영이 의기양양하게 장인의 사건을 덮어버린 대한종합금융비리수사. 그 잔인하고도 치밀한 시험이 시작된 것은 이대영에게 그 사건이 배당되기 불과 며칠 전 한 통의 전화로부터였습니다. 그날 오후 대검찰청 총장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영진 검찰총장의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직통 전화기가 요란한 벨소리를 울렸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죠. 15년 만에 처음 울리는 벨소리였습니다. 김영진 검찰총장이 심장이 멎는 듯한 표정으로 화들짝 놀라 1초 만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낡은 유선 전화기 특유의 싸하는 소리만 들려왔죠. 오랜만입니다. 박명옥입니다. 해신유통,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 그리고 15년 전 김영진 총장의 생명의 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장님, 15년 만이네요. 언젠간 전화 주실 줄 알았는데. 김 총장의 목소리는 15년 전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던 수술실 앞에서 거액의 수술비가 든 봉투를 건네봤던 그날처럼 절박하고도 경외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명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확인이라니 그게 무슨... 내 아들... 네, 이대영 부장검사 아시죠? 김 총장은 순간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뇌가 정지하는 느낌이었죠.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대영 부장검사가 회장님의 아드님이시라고요. 아니, 박광태 회장 사위인 건 알았지만 도대체 그는 재벌가 사위라는 배경으로 오만하게 구는 이대영을 눈여겨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곧 대한종합금융 박광태 회장 비리 사건이 터질 겁니다. 총장님도 보고받으셨겠죠? 검찰이 내사 중인 거 김 총장은 이미 명옥의 정보력에 압도당했습니다. 그 박광태 회장이 내 아들 대영이의 장인인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회장님, 도대체... 총장님, 명옥의 목소리가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부장검사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김 총장은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대영이한테 맡기세요. 김 총장이 경악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검사윤리 강령 정면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 검사에게 장인 사건을... 명옥의 절규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김 총장은 그 소리에 온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장님, 그 아이가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총장님이 그 아이의 검사 옷을 벗겨주세요. 김 총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미의 피눈물 나는 오열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벼랑 끝 시험대로 모는 어미의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도박이었죠. 그는 박명옥이라는 사람이 어떤 원칙과 철학으로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총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이대영 부장검사에게 그 사건을 배당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며칠 뒤 김 총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대한종합금융사건, 특수부 이대영 부장한테 배당하게. 네, 총장님.
그건 이 부장 장인 회사라. 비서실장이 기겁하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김 총장이 창밖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끄럽고 그냥 배당해. 그리고 이렇게 전하게. 총장이 이 부장검사를 특별히 신임해서 맡기는 사건이라고.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정확히 그렇게 전해. 그는 그 사건이 어머니의 마지막 심판인 줄도 모르고 그는 기꺼이 그 덫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대영이 장인의 비리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그 결정 보고서가 총장 책상 위에 올라온 바로 그 순간 대검찰청 총장실 김영진 총장의 얼굴은 깊은 고뇌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먹물도 채 마르지 않은 불기소 결정 보고서를 싸늘하게 응시했습니다. 결국 괴물이 되는 길을 택했구나. 김 총장은 며칠 전 15년 만에 걸려왔던 박명옥 회장과의 피눈물 섞인 통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제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 던졌던 마지막 시험대. 그 잔인한 시험에서 이대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답을 선택했습니다. 검사로서의 양심 대신 재벌가의 사위라는 달콤함을 택한 것입니다. 김 총장은 이대영이 유능하지만 오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사위가 된 후 부쩍 거만해진 것도 눈여겨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그 썩어버린 검사가 15년 전 죽어가던 자신의 아내를 살려준 박명옥 회장의 하나뿐인 피눈물 같은 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어쩌자고 이 늙은이에게 이리도 가혹하고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김 총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박명옥 회장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갚는 길이자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책무였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법조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 인터폰 버튼을 망설임 없이 아주 강하게 눌렀습니다. 박철민 감찰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오게. 다른 사람 아무도 들이지 말고 자네 혼자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 저택의 서재. 명옥은 이미 아들의 불기소 처분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후였습니다. 해신유통의 정보망은 검찰 내부보다 빨랐으니까요. 그녀는 텅 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조차 이미 넘어가 버린 어둠이 내린 한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총장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까지 해신유통 회장 박명옥이었던 그녀는 아들이 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 순간 가슴이 찢어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의 어미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명옥이 시장 골방에서 유일하게 챙겨온 것. 바로 대영의 빛바랜 대학 졸업사진 액자였습니다. 대영아, 내 아들. 그녀의 어깨가 40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토록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이 제 손으로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고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었습니다. 네가 어쩌자고 그 길을 택했단 말이냐. 마지막 기회였는데. 명옥은 졸업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오열은 뜨거운 분노나 죄책감이 아닌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끝나버렸다는 차가운 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액자를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처절한 단죄만이 괴물이 된 아들을 구할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한편 바로 그 시각 이대영은 장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하,
장인어른, 총장님께 불기소 보고서 올렸는데 아무 말 없으십니다. 계획대로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대영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고 두 발을 책상 위에 거만하게 올린 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박광태 회장의 호화로운 한남동 저택서재에선 박광태가 대영의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딸 희정에게 와인을 따라주고 있었죠. 하하, 우리 딸, 한 잔 받아라. 오늘 밤은 아주 다리 뻗고 편하게 자겠다. 박광태 회장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로만의 콩티 와인을 희정의 잔에 콸콸 따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기소 처분 소식에 그간의 근심이 싹 가시고 만족감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아빠,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그동안 제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 희정이 우아하게 잔을 받으며 교태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끝나다마다 증거 불충분이야. 이서방이 아주 일처리가 기가 막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아주 쓸모가 있어. 박광태가 이대영을 사위가 아닌 쓸만한 도구로 취급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남편인데. 이대영 부장검사잖아요. 아빠가 준 그 300억 밥값은 해야죠. 희정이 거만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승진과 장인의 비리 무마는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투자였어. 아주 훌륭해. 박광태가 와인 향을 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검사장이야. 내가 청와대 쪽이랑 법무부 쪽에 우리 인맥들 쫙 깔아놨어. 어머, 정말요? 그럼 저 검사장 사모님 되는 거예요? 희정이 아이처럼 손뼉을 쳤습니다. 그나저나 그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어떻게 됐나? 그날 시장에서 돈다발도 집어던지고 좀 찝찝하지 않아? 박광태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빠도 참 재수없게 그 얘기는 왜 꺼내요? 희정이 최고급 캐비아를 입에 넣으며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그 시장 바닥 생선 장수 아줌마요? 이서방이 알아서 번호 싹 차단하고 정리했어요.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감히 누굴 상대로. 그래. 그런 냄새나는 끈은 일찌감치 잘라버려야 해. 우리 집안격 떨어지게. 걱정 마세요. 그 늙은이가 감히 어딜. 자, 아빠. 우리 사위의 성공과 아빠의 자유를 위하여. 좋지. 위하여. 두 사람이 웃으며 잔을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이 화려한 성이 지금 막 감찰부라는 거대한 경류에 휩쓸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대영의 사무실 서랍에서 300억짜리 차명 주식 서류가 발견되기까지, 그리고 이대영의 조사는 그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자신의 장인의 사건이 잘 덮어졌다라고 안도한 그날 밤부터 단 이틀 만에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청 지하 2층, 창문 하나 없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비밀 회의실이었습니다. 이곳은 오직 검찰 내부의 가장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낼 때만 사용되는 그야말로 특별감찰 전용 공간이었죠. 특별감찰팀 전용. 그 붉은 경고판이 유난히 섬뜩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감찰 수석 박철민이 5명의 최정예 수사관을 앞에 두고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비장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린 지금부터 딱 이틀간 유령이 되어야 한다. 박철민 검사가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먹고 자는 거다. 휴대폰은 모두 반납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문이 열리는 일은 없다. 알겠나? 수석님, 도대체 상대가 누구입니까? 이 정도 보안이라니.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수사관 김호준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박철민이 회의실 중앙 화이트보드에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이대영, 이대영, 현 특수부 부장검사다. 회의실이 순간 얼음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수사관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죠. 네, 아니, 이 부장검사님을요? 지금 검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총장님 라인 아니었습니까? 젊은 수사관 이민수가 놀라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박철민이 총장 직인이 찍힌 붉은색 지시서를 책상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이건 총장님 직접 지시사항이다. 이대영 부장검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배우까지 모조리 발본색원하라. 총장님의 워딩 그대로다. 팀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위 조사가 아니었죠. 특히 처가 박철민이 이대영의 사진 옆에 대한종합금융을 적었습니다. 대한종합금융 박광태 회장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특명이시다. 이틀 안에 그자의 숨통을 끊을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대영 부장검사의 최근 3년간 사건 처리 내역부터 전수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일제히 컴퓨터 앞에 달라붙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둑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샘 수사로 담배 연기가 자욱한 비밀 회의실. 먼저 소리를 지른 것은 이대영의 계좌 추적을 맡았던 막내 이민수였습니다. 수석님, 이거 좀 보십시오. 패턴이 너무 일정합니다. 민수야, 뭐가? 이대영 부장검사가 평검사 시절 맡았던 상습 도박, 음주 뺑소니 사건들입니다. 이상하게 구속되어야 마땅한 놈들이 전부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그거야 뭐 검사 재량일 수도 있지 않나? 김호준 수사관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민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피의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로 다음 날 이대영 검사 본인 계좌가 아니라 유령법인 계좌로 정확히 5천만 원, 1억 원씩 수수료처럼 꽂혔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 자식 재벌가 사위 되기 전부터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뭐야? 그 유령법인 계좌 당장 까봐. 박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김호준 수사관이 더 큰 것을 발견한 듯 파일을 들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수석님, 5천만 원, 1억? 그건 푼돈입니다. 진짜는 여기 있습니다. 뭔가 대한종합금융 박광태 회장 금융 비리 사건입니다. 불기소 처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뭐 수사 자료가 아주 교묘하게 이가 빠져 있습니다. 아니, 대놓고 빼돌렸습니다. 김호준이 원본 자료와 이대영이 결제한 불기소 결정문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은행 거래 내역서, 핵심 회계장부, 결정적인 내부 고발자 녹취록까지 전부 증거 능력 부족이라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박철민의 표정이 흉흉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 녹취록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원본 다시 들어봤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당장 박광태 구속 영장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대영이 제 손으로 뭉갠 겁니다. 김호준이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수석님, 수석님. 이민수가 다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또? 불기소 처분 발표 정확히 하루 만입니다. 이대영 부장검사 아내 박희정의 개인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3억? 채. 그 큰 사건을 덮어주는데 고작 3억이라고? 그걸로 뇌물이라고 하기엔.
아닙니다. 이민수가 흥분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보너스였습니다.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수석님, 제가 방금 그 유령법인 명의로 된 전체 재산 내역을 조회해 봤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박철민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결과가 뭐지? 이민수가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수석님, 이 법인 명의로 대한종합금융계열사 주식이 300억 원어치 잡힙니다. 300억. 회의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3억이 아니라 300억. 단위가 달랐죠. 이 자식 5천만 원, 1억씩 받다가 장인 만나고 스케일이 달라졌구만. 박철민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김호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주식 어떻게 들어왔는지 당장 경로 추적해. 했습니다. 이 주식 매매 형식이 아닙니다. 이민수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불기소 처분 바로 다음 날 박광태 회장 개인 명의에서 이 유령법인으로 증여 형식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미친놈. 박철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뇌물이다. 3억을 현금으로 받고 300억을 주식으로 받았다. 이 법인은 애초에 이 뇌물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야. 박철민이 즉시 총장실 직통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박철민입니다. 찾았나? 김 총장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낮고 침착했습니다. 네. 괴물을 잡았습니다. 장인 사건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왔고 이번 장인의 비리를 뭉개고 그 대가로 3억 원의 현금과 300억 원 상당의 차명 주식을 받았습니다. 물증 완벽합니다. 30분 후 총장실. 김 총장이 박철민이 가져온 증거 서류들을 꼼꼼히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더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없겠군네. 차고 넘칩니다, 총장님. 좋아. 지금이 몇 시인가? 새벽 4시 30분입니다. 좋아. 오늘 오전 9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김 총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이대영 부장검사 자택, 그리고 여기 검찰청 사무실, 동시에 대한종합금융본사까지. 총장님, 언론이 내가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내겠다. 언론 노출 절대 안 돼. 이번 작전은 극비로 진행한다. 보안에 실패하면 자네 옷 벗을 각오해. 알겠습니다. 박철민이 깍듯하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박수석. 김 총장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만 하게. 어떤 압력이 와도 설령 그게 나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총장님. 박철민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김 총장은 조용히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칼날이 준비되었습니다. 박명옥 회장의 처절한 결단이 드디어 심판의 칼이 되어 아들의 목을 겨누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칼을 휘두르는 것뿐이었죠. 그날 아침 이대영은 자신의 광활한 특수부 부장검사실, 그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하온을 차도 참 향긋하네. 그는 어젯밤 아내 희정과 나눈 뜨거운 축하 파티를 떠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차기 검사장 후보군 분석 자료가 보기 좋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는 이미 붉은색 별표가 쳐져 있었죠. 검사장이라 하긴 이 정도 실력이면 당연한 거지. 이대영이 혼자 중얼거리며 최고급 보이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오후 법무부 차관님과의 식사 미팅 2시로 확정할까요? 좋아. 2시로 잡아줘요. 슬슬 윗분들한테도 인사를 다녀야지. 이대영이 달력을 보며 아주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비서가 알겠습니다 하고 문을 닫으려던 바로 그 순간 쾅! 사무실 문이 벽에 부딪힐 기세로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대영과 비서가 동시에 경악하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앞에는 감찰 수석 박철민이, 그 뒤로 5명의 굳은 표정의 감찰부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사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뭐야?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문을 열어. 이대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경로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성역에 노크도 없이 들어온 것에 대한 분노였죠. 실례합니다. 이대영 부장검사님. 박철민이 한치의 표정 변화도 없이 이대영의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박철민이 파란색 표지의 영장을 이대영의 눈앞에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지금 장난해. 감히 이 특수부장실을. 이대영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영장을 낚아챘습니다. 아무리 감찰부라도 그렇지 선우를 가려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미리 연락도 없이 이따위로 쳐들어와? 이게 무슨 무례한. 이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영장을 받아들고 조롱하려던 그의 눈이 영장 맨 하단에 찍힌 선명한 직인에 고정되었습니다. 검찰총장 김영진. 이게 뭐야? 이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총장님이 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김영진 총장님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박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거야. 총장님이 날 얼마나 신임하시는데. 당장 총장님께 연결해. 이건 모함이야. 이대영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궁금하신 건 나중에 총장님께 직접 물어보시죠. 박철민이 손짓하자 수사관들이 일제히 사무실 곳곳으로 흩어져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부 압수합니다. 여기 있는 서류 캐비닛 전부 열겠습니다. 이대영 부장검사님, 개인 휴대폰 당장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들 만지지 마. 이대영이 어쩔 줄 몰라 하며 휴대폰을 빼앗기듯 내주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검사들과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장실이 감찰부에 의해 털리는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광경이었죠. 이 부장실 아니야? 무슨 일이야? 세상에 감찰부잖아. 압수수색이래. 설마 이 부장검사가? 이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 박광태 회장이었죠. 잠깐, 장인어른께 전화 한 통만. 이대영이 급히 사무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장인어른, 지금 검찰에서.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뚜뚜,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꺼져 있다고? 이 시간에? 아니, 회장님 전화는 절대 안 꺼지는데 이상하네. 이대영이 불안감에 휩싸여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새벽 6시 동시 압수수색으로 장인 역시 이미 감찰부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으니까요. 불안감이 목을 조여오자 이대영은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특수부 이대영인데 총장님과 긴급히 통화해야겠어. 당장? 평소라면 깍듯이 부장님 하던 비서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시라 그 어떤 분과도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나 이대영이라고. 총장님이 특별히 신임하는 이대영 부장검사라고 하면 바로 연결해 주실 거야.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시든 연결 불가라는 총장님의 확고한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럼 언제쯤 통화가 가능한데요? 알 수 없습니다. 딸깍. 비서가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대영의 마음에 차가운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밀어주던 가장 강력한 두 개의 기둥, 장인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영 부장검사님 박철민이 다가와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00억짜리 차명 주식 서류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이대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철민이 품에서 차가운 금속 물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동행? 체포한다는 거야? 나를, 감히. 이대영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박철민이 그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이대영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복도에 모인 검찰 직원들은 이제 수십 명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평소 이대영에게 부장님 하며 아부했던 후배 검사들도 멀찍이 서서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 광경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함정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대영이 복도의 사람들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만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어머, 꼴 좀 봐. 평소에 그렇게 거만하게 굴더니 재벌 사위라고 우리한테 갑질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꼴 좋다. 나 이 손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수사관들이 이대영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다시피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그가 어제까지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던 그 복도를 이제는 수갑을 찬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장검사님, 한 후배 검사가 안타까운 듯 중얼거리자 옆에 선배 검사가 팔꿈치로 툭 치며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 너도 같이 연루되고 싶어? 눈치 챙겨.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절규하는 이대영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이대영 부장검사의 세계가 단 10분 만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텅 빈 사무실에서는 수사관들이 상자에 증거물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차기 검사장 후보군 분석 자료가 열린 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날려 바닥에 초라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대영의 오만하고 위풍당당했던 가면이 그렇게 완전히 벗겨져 버렸죠. 현직 부장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구치소의 접견실, 회색 콘크리트 벽과 두꺼운 아크릴 차단벽이 이대영의 현재 위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검사였던 그는 이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779번일 뿐이었죠. 일주일간의 강도 높은 조사로 그의 얼굴은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졌습니다. 평소에 그 오만하고 날카롭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779번 이대영.
접견이다. 교도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호명했습니다. 그 소리에 텅 비어 있던 이대영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누굽니까? 변호사입니까? 누가 왔나요? 장인어른, 아니면 아내 희정. 그들만이 자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희망이었죠. 변호사라고 하던데. 역시 이대영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장인어른께서 움직이시는구나. 역시 날 버리지 않으셨어. 이대영은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접견실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가 알던 처가 쪽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낯선 남성이 흐트러짐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보기에도 묵직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죠. 누구십니까? 이대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처가 쪽에서 보낸 변호사님 아니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 예. 그럼 장인어른께서 박광태 회장님께서 보내신 게 맞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빨리 저 좀. 아닙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저는 당신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대영 씨. 부장님이 아닌 이대영 씨. 그 호칭이 이대영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럼 여긴 왜? 박명옥 회장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박명옥 회장? 이대영은 그 이름을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은 단 하나뿐이었죠. 설마 제가 아는 박명옥은 시장에서 생선 파는 어머니? 네, 바로 그분 맞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노량진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파시던 분. 당신의 어머니. 하? 이대영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슨 회장이야. 그 비린내 나던 아줌마가. 당장 나가. 이대영이 분노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앉으시죠. 김 변호사가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더 이상 그런 말 못하실 겁니다. 김 변호사가 가져온 그 두꺼운 서류 가방에서 첫 번째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박명옥 회장님의 개인 자산 목록입니다. 이대영이 어디 한번 보자는 조롱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류에는 박명옥 회장 소유 부동산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서울 시내 금싸라기 땅과 건물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남동, 유빌리지 전체,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 빌딩 12개 동, 제주도 리조트. 이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종이를 붙잡지 못할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페이지를 특별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특정 페이지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대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잠깐, 이건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 네. 당신이 장인에게 선물 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한남동 최고급 펜트하우스입니다. 실소유주는 박명옥 회장님이시죠. 그럴 리가. 이건 장인어른이. 이것도 보시죠. 김 변호사가 기계적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종합금융, 내 장인 회사가 입주해 있는 여의도 빌딩. 이것도 어머니 거라고.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박광태 회장은
회장님께 매달 수억 원의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였습니다. 이대영의 손이 서류를 미친 듯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유통업체 주애신 유통 대표이사 회장 박명옥 자산 총액 2조 원. 이대영이 믿을 수 없는 숫자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시죠. 김 변호사가 얇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15년 전 김영진 현 검찰총장님 아내분의 심장 수술비 지원 내역서입니다. 금액 2억 원, 지원자 해신유통 박명옥 회장, 대가 없음. 이게 무슨... 회장님께서는 15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천될 뻔했던 김영진 총장님을 아무 대가 없이 익명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대영의 머릿속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이 총장의 신임이라고 믿었던 그 함정, 자신이 장인의 배경이라고 믿었던 그 오만함,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회장님과 총장님의 관계라면 회장님은 당신이 저지른 300억 뇌물수수 비리쯤은 얼마든지 덮어달라고 하실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 지옥에... 회장님께서는 총장님께 단 하나만 요청하셨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대영의 눈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아드님이 법의 심판을 공정하게 단 1%의 선처도 없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대영이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자신이 멸시하고 배운 것 없는 주제라며 연회장에서 내쫓고 생선 비린내 난다며 전화를 차단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검찰총장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고 자신은 그 어머니가 깔아준 융단 위에서 왕 노릇을 했던 어리석은 광대였을 뿐입니다. 진작 이렇게 부자라고 말했으면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대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 명옥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것이 아드님을 구할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챙겨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잠시만요. 변호사님, 어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대영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유리창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김 변호사가 접견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 아들이 죄의 대가를 깨끗이 치르고 명예가 아닌 사람으로,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대영 씨, 당신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이 박명옥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바라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철컹. 접견실 문이 닫히고 이대영은 그 차가운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년은 부장검사 이대영이 죽고 죄수 779번이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한 첫 1년, 이대영은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진작 부자라고 말했으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등바등 살았겠어. 감히 아들을 이 지옥에 쳐넣어? 내 돈, 내 2조 원. 그는 어머니가 보낸 변호사에게 소리쳤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 모든 것을 빼앗긴 분노로 어머니를 탓하기 바빴죠. 하지만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린 감옥 안에서의 시간이 1년, 2년이 지나자 그 지독했던 오만함과 껍데기뿐인 엘리트 의식도 서서히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사위라 부르던 장인 박광태 회장은 감형을 받기 위해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고 사랑하는 희정은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이서방 부장검사님이라 부르며 300억의 달콤한 뇌물을 안겨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감옥에 쳐넣은 공범자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생선 비린내 난다며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내쫓았던 어머니는 막대한 재산을 가졌으면서도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일하며 아들에게 돈이 아닌 명예를 가르치려 했다는 것을. 가장 뼈아픈 진실은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심판대에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변호사가 전한 마지막 말,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어미가 아들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피눈물 나는 마지막 사랑이었음을. 이대영은 3년의 시간 동안 뼈가 깎이는 고통으로 비로소 그 진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눈이 부셨던 청량한 가을날, 3년의 형기를 마친 이대영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이대영이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시다는 듯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만 고집하던 그의 몸에는 이제 몸에 맞지도 않는 낡은 회색 운동복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 오만하고 날카롭던 부장검사의 눈빛은 3년간의 수감 생활로 완전히 도끼가 빠져 공허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니,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는 구치소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멍하니 앉아 출소 직전 건네받은 누런 봉투 하나를 뜯어보았습니다. 얇은 서류 몇 장. 바로 아내 희정에게서 온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이혼 사유 배우자 이대영의 중대한 범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 대영이 그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내리다 푹하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당연하지. 이게 맞지. 그는 소장을 다시 봉투에 구겨 넣었습니다. 300억 뇌물을 받던 순간 이미 이 관계는 끝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대영은 수소문 끝에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재단법인 희망 장학재단 무료 급식소. 김 변호사에게 들었던 어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하고 남은 돈으로 운영한다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따뜻한 밥 한 끼, 누구나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영이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와, 맛있다. 할머니, 저 고기 반찬 더 주세요. 급식소 안은 밖의 적막함과는 달리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거대한 밥솥 앞에 어머니 박명옥이 있었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른 그녀가 아이들의 식판에 따뜻한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밥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명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상하게 말했습니다. 대영은 그 모습을 넋 나간 듯 바라보았습니다. 이조원대 해신유통 회장의 냉철한 모습도 40년간 시장 바닥을 지켰던 억척스러운 생선 장수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는 평범하고 자상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명옥이 밥을 퍼주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구에 멍하니 서 있는 아들. 3년 만에 마주한 낯설게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그녀는 아들을 마치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처럼 다시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꼬마 손님. 오늘은 밥 많이 줄까? 대영이 천천히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시끄럽던 급식소가 조용해지자 그는 어머니의 등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쿵 소리가 나게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대영이 3년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명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식판들을 설거지통에 담그고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철그렁, 싸. 차가운 물줄기가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급식소를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대영입니다. 그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명옥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었죠. 대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구석에 걸린 손님들이 쓰다 버린 때가 꼬질꼬질한 앞치마를 가져와 허리에 둘러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옆 설거지 싱크대에 섰습니다. 그는 묵묵히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300억 뇌물을 받던 그 손으로 아이들이 남긴 밥풀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릇을 닫고 아들은 그릇을 헹굽니다. 두 사람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지만 단 한마디 말도 눈길 한 번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대영은 급식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저 가장 먼저 와서 급식소 문을 열고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3년간 펜만 잡던 손이 이제는 구역질 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웠고 막힌 화장실 변기를 뚫었습니다. 한때 차기 검사장 소리를 듣던 그가 이제는 완벽한 청소부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대영은 새벽마다 수산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물 좋은 놈으로 좀 줘요. 우리 애들 먹일 거라 싱싱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국산 맞죠? 40년 전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했던 바로 그 일을 그는 이제 속죄하기 위해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급식소로 돌아와서는 서툰 솜씨로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냈습니다. 칼질에 익숙지 않은 손은 금세 피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죠. 아저씨, 손 다쳤어요. 피나? 한 아이가 그의 손을 보고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대영이 상처난 손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 하나도 안 아파. 걱정하지 마. 대영이 40평생 처음으로 계산 없는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없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대영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일했고 어머니도 아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어느 늦은 저녁 마지막 아이까지 모두 돌아가고 급식소는 텅 비었습니다. 대영이 마지막으로 바닥 청소를 마치고 땀에 젖은 앞치마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 테이블에서 달그락하고 그릇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영이 돌아보니 그가 늘 쉬던 구석 테이블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한 그릇. 그리고 그가 오늘 아침 시장에서 사와 손을 베어가며 발라냈던 노릇하게 잘 구운 생선 한 토막. 명옥은 이미 주방 뒷문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대영이 그 밥상 앞에 자석처럼 이끌려 앉았습니다. 이것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어머니의 밥이었습니다.
수저를 들려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배운 것 없는 주제라며 모욕을 주고 생선 비린내 난다며 전화를 차단하고 300억 뇌물에 눈이 멀어 썩어 문드러졌던 자신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대영이 밥그릇을 앞에 두고 어린아이처럼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아들로 거듭나기 위한 그의 길고 긴 속죄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밤이 깊어가는 텅 빈 급식소에서 대영은 눈물과 밥을 함께 삼켰습니다. 그 한 그릇의 밥에는 40년의 사랑과 그보다 더 깊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